제 나이 72. 누군가는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동틀 무렵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향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곁에 있을 때도 그이가 먼저 하늘로 소풍을 떠난 지금도 변치 않는 저만의 오랜 습관 같은 것이죠. 자글자글 기름 두른 팬 위에서 음식이 익어가는 소리, 구수한 간장이 은근한 불에 졸아들며 풍기는 그 냄새는 세상 어떤 것보다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줘요. 제게 부엌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공간이 아니라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성전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정식이가 어릴 적 감기에 걸려 끙끙 앓던 날이면 저는 밤새 찹쌀을 불려 닭죽을 쑤었고 시험을 망쳐 어깨가 축 처진 날에는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떡갈비를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제 음식에는 그런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힘 말입니다. 먼저 간 남편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바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당신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 앉으면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린다고요. 제 손맛은 그렇게 제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랑의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되어버린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정식이가 결혼하고 며느리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후부터 저는 조금씩 제 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이고 매끈한 새 것으로 채워진 아들네 집에 제 손때 묻은 음식과 살림살이들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되어가는 듯했죠.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아들 녀석이 연일 계속되는 야근에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입맛도 없는지 끼니도 거르기 일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까만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뭐라도 입에 넣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좋은 홍두깨살을 사고 싱싱한 꽈리고추와 메추리알, 파릇파릇한 쪽파와 붉은 고추까지 한아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저는 작정이라도 한 듯 온종일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고기는 결대로 쪽쪽 찢어 핏물을 빼고 갖은 양념을 넣은 간장물이 반으로 졸아들 때까지 은근한 불에서 졸여냈습니다.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소고기 장조림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죠. 거기에 동그랑땡이며 깻잎전, 애호박전, 5가지 색을 맞춘 오색 꼬치전까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이걸 먹고 기운을 차릴 아들을 생각하면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음식들을 제가 수십 년간 아껴온 반찬통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처럼 디자인이 세련되진 않았지만 강화유리로 되어 튼튼하고 냄새도 잘 배지 않아 제가 무척 아끼는 살림들이었죠. 붉은 뚜껑, 파란 뚜껑, 노란 뚜껑, 색색의 뚜껑을 덮어 묵직하게 쌓아놓으니 마음까지 든든해졌습니다. 이걸 직접 가져다 주며 아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와 이야기도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며느리 은지가 못 볼 사람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정식이가 통 입맛이 없다고 해서 반찬 좀 만들어 왔다. 힘들게 할 것 뭐 있니? 내가 오면 되지. 저는 들고 온 꾸러미를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지는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들고는 제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는 데도 길을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냥 문 앞에서 주셔도 되는데.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괜찮다. 아들 얼굴은 보고 가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서자 은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술을 삐죽이며 저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어요. 온통 하얗고 회색 비친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정식이가 저를 보고는 아이처럼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왔어? 우와, 이거 다 엄마가 만든 거야? 냄새 장난 아니다. 그래, 너 기운 없다고 해서 좀 만들었다. 어서 저녁 차려서 밥 먹어.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여보, 이것 좀 봐. 엄마가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나 많이 해오셨어. 정식이가 신이 나서 부엌에 있는 은지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 냉장고 터지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요즘엔 맛있는 반찬 가게도 얼마나 많은데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며느리의 말에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식이가 당황하며 은지의 눈치를 살폈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우릴 생각해서 손수 만드신 건데. 내 말이 틀려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 생각하셔야죠. 괜히 이런 거 만드시느라 알아눕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다 저희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걱정을 빙자한 비아냥이었습니다. 제 정성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고생쯤으로 여기는 그 태도에 가슴에 불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가 힘드니? 너희만 맛있게 먹어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저는 그날 밥 한술 뜨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뒤따라 나온 정식이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러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온 동네가 김장 준비로 분주해지는 시기였죠. 저 역시 올해도 백포기 김장을 계획하고 배추와 물을 주문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양념 재료를 다듬고 커다란 고무 대야를 꺼내놓고 보니 작년에 배추를 절일 때 아주 유용하게 썼던 크고 깊은 반찬통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네 보냈던 바로 그 통들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나다. 잘 지내고?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김장을 해야 해서 말이다. 몇 달 전에 내가 반찬 담아줬던 통들 기억나니? 이제 슬슬 돌려줬으면 하는데. 특히 제일 큰 것들이 꼭 필요해서.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하고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그걸 버리기라도 했단 말이냐? 네, 버렸어요. 그런 촌스러운 걸 어디다 써요. 자리만 차지하고 보기에도 안 좋아서 그날 저녁에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싹 다 정리했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먹을 음식을 담았던 통을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고? 뭐라고? 그걸 다 버렸다고? 그 비싸고 좋은 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비싸고 좋아봤자 결국 플라스틱 쪼가리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그런 것 좀 버리세요. 집안 분위기만 칙칙해져요. 제가 저번에 보내드린 인테리어 잡지 안 보셨어요? 요즘엔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라고요. 불필요한 건 다 비워내야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댁도 제가 한번 가서 싹 다 정리해 드릴까요? 가르치듯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의 삶의 방식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반찬통들을 네가 말하는 그 불필요한 쓰레기 취급해서 버렸다. 그 말이구나. 어머, 쓰레기라니요.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저희 집 분위기랑 안 어울려서 정리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세련된 걸로 새로 주문해 드릴 테니 그걸로 쓰세요. 요즘엔 하얗고 네모난 게 유행이에요. 동정하듯 베푸는 그 말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내 수십 년 세월과 정성이 고작 하얗고 네모난 유행 따위와 비교당하며 버려진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다. 너의 그 잘난 유행, 너나 많이 챙기렴. 그리고 내가 준 건 반찬통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너는 내 마음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은 게야. 똑똑히 알아둬.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부엌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내뱉은 말들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촌스러워서, 플라스틱 쪼가리, 정리.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전화할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죠. 정식이는 분명 엄마 은지가 뭘 몰라서 그랬겠죠. 걔가 원래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잖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라고 말하며 어설프게 상황을 무마하려 들 겁니다. 나쁜 애는 아니라니. 세상에 자기 어미의 마음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단 말인가요? 저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약한 자들이나 흘리는 것이니까요.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방식이 촌스럽고 불필요하다고? 내 정성과 손맛이 고작 플라스틱 쪼가리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좋다. 그렇다면 똑똑히 보여주마.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저는 버려진 반찬통이 아닌 짓밟힌 제 인생의 가치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따뜻한 밥 한 술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동이 터오는 창밖을 보며 저는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늘 그렇듯 부엌으로 향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아들 내외를 위한 음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저 자신을 위한 소박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에 잘 익은 김치, 그리고 어제 저녁 끓여놓은 시래기국 한 그릇.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마음과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는 이들을 위해 더는 단 한 방울의 시간도 한 톨의 정성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쓰라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오기와 결심이 제 속을 단단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나갔다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잠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오던 아랫집 미자 씨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미자 씨는 저보다 대여섯 살 아래지만 워낙 부침성이 좋고 신문물에도 밝아 동네 노인들 사이에서는 척척박사로 통하는 사람이었죠. 어머님, 여기서 다 뵙네요. 좋은 오후예요. 미자 씨 왔는가? 장 봐서 들어가는 길인가 봐. 네. 오늘 저녁은 뭘 해먹나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아참, 어머님. 제가 아주 맛있는 커피를 사왔는데 한잔하고 들어가세요. 미자 씨는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사왔다며 제게 따뜻한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감싸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동네 돌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미자 씨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한대요. 자기 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랑하는 건데 아주 볼거리가 많다니까요. 인스타그램? 그게 뭔가? 나는 그런 건 영 몰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 딸이 알려줘서 시작했는데 예쁜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특히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자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전문가가 찍은 듯한 화려한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어쩜 그리 하나같이 예쁘게도 담아냈는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님. 이 사람은 살림의 여왕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자기가 직접 만든 음식이라는데 무슨 레스토랑에서 파는 것 같지 않아요? 미자 씨가 가리키는 화면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상차림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백자 그릇 위에 소복이 담긴 나물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그리고 곱게 부쳐낸 형형색색의 전.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딘가 이상하게 눈에 익었어요. 특히 저 모듬전 가운데 앙증맞게 칼집을 내어 모양을 낸 표고버섯전은 분명. 미자 씨, 이 사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나? 그럼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화면을 늘리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미자 씨가 화면을 확대하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며칠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던 바로 그 전이었습니다. 버섯의 모양이며 당근과 쪽파로 멋을 낸 고명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미자 씨에게 부탁해 다른 사진들도 보았습니다. 화면을 넘길수록 제 손은 차갑게 식어갔고 등줄기로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소고기 장조림, 오색 꼬치전, 동그랑땡. 그 페이지에 올라온 모든 음식 사진들이 바로 몇 달 전 제가 아들네 집에 보냈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제 피와 땀이 서린 음식들이 제 것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다른 그릇에 담겨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걱정스럽게 묻는 미자 씨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뭔가? 어디 보자. 아이디가 EUNJIEHOMECOK이네요. 이름은 은지인가 봐요. 아주 살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댓글 좀 보세요. 다들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냐고 비법 좀 알려달라고 난리잖아요. 은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며느리 이은지가 제가 만들어준 반찬들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인 양 SNS에 올려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살림의 여왕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내걸고서요. 참, 이 사람은 글도 아주 재미있게 써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자 씨는 신이 나서 게시글의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위한 서프라이즈 저녁상. 퇴근하고 돌아올 남편을 생각하며 정성껏 만들어 봤어요. 해시태그 홈쿡, 해시태그 온 더 테이블, 해시태그 주부구단, 해시태그 내조이 여왕. 어머, 정말 남편이 좋아했겠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굳게 깨물고 있었죠. 정성? 내 정성을 도둑질해 놓고 감히 저런 말을 입에 올리다니.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자 씨는 계속해서 신나게 화면을 넘기며 다른 글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머나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왜 그러나 미자 씨. 아니, 이건 어머님이 보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는데. 괜찮으니 한번 보여줘 보게. 미자 씨가 마지못해 보여준 화면에는 낯익은 제 반찬통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초점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누가 봐도 제가 쓰던 그 알록달록한 통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촌스러운 반찬통에 뭘 담아주시는데 처치 곤란이네요. 정성 생각해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방에 두자니 인테리어 다 망치고 눈물 머금고 예쁜 그릇에 옮겨 담는 중. 해시태그 시월드, 해시태그 스트레스, 해시태그 미니멀 라이프이죠. 그 글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를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마음을 처치 곤란한 골칫덩이로 저를 미니멀 라이프의 적으로 취급하면서 말이에요. 앞에서는 마지못해 감사한 척 연기를 하고 뒤에서는 제 험담을 하며 자신의 인기를 위한 도구로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어머어머 세상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건 좀 심했다, 정말. 미자 씨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허허,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러고 노나보지. 나는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네. 커피 고마웠어, 미자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자 씨의 걱정스러운 배웅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은 지옥처럼 들끓었습니다.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배신감과 모멸감이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제 정성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제 사랑을, 제 마음을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 이용하고 뒤에서는 헌신짝처럼 취급하며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반찬통을 버렸다고 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과 분노가 저를 휩쌌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무심하고 철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이고 악의적인 조롱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내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한 냉철한 계획과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이은지. 너는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네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살림의 여왕이라는 왕관이 얼마나 허술하고 부끄러운 가짜인지 내가 온 세상에 알려주마. 네가 도둑질한 내 손맛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 먼지 쌓인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갈고 닦아온 저만의 요리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것은 이제
제 반격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생활에는 한 가지 철칙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들 내외에게는 그 어떤 음식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김장철이 되어 100포기의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도 저는 아들네 몫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김장하는 날이면 당연하다는 듯 커다란 김치통을 들고 찾아오던 아들 녀석이었지만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제 마음을 쓰레기 취급한 이들에게 제 1년 농사와도 같은 귀한 김치를 나누어 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두 주가 흘렀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녀석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투정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엄마, 나 정식이야. 저녁은 먹었어? 오냐, 나는 먹었다. 너는? 나는 아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은지는 친구 만난다고 나가고 없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텅텅 비었어. 엄마가 보내준 반찬 다 어디 갔나 몰라.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한숨소리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반찬이 어디 갔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요? 그거 네 마누라가 버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찾고 있니?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니들 밥상까지 책임져야 하냐? 이제 네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 먹고 살아. 나도 이제 늙고 힘들어서 못해. 제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정식이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늘 자식이라면 뭐든 다 내어주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은지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잘못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니?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다. 나도 이제 내 몸 챙겨야지. 너도 다 큰 성인이니 이제 엄마 반찬 찾지 말고 네 가정을 네가 알아서들 챙겨라. 끊는다. 저는 아들이 무어라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아들 녀석의 끼니를 걱정하는 것은 어미로서 당연한 본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독해져야 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 어설픈 동정심을 베풀었다가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결코 끊어낼 수 없을 겁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은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아마도 남편의 불평불만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전화했을 겁니다. 역시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은지예요. 정식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요즘 반찬 안 보내주신다면서요. 일부러 저희 굶기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굶겼다고? 얘야, 말은 바로 해야지. 나는 내 정성을 짓밟은 사람에게 더는 마음을 쓰고 싶지 않은 것뿐이다. 그리고 너,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제가 뭘 어쨌는데요? 고작 그 촌스러운 반찬통 몇 개 버렸다고 이러시는 거면 어머니 정말 속 좁으신 거 알아요? 제가 새로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반찬통? 아직도 그게 반찬통 문제로 보이니? 됐다. 너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네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며느리의 절규 같은 외침을 뒤로하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녀석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더 이상 그 가시돋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기일이 되면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여 제사 음식을 함께 만들고 조촐하게나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집의 오랜 전통이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사상 차리는 것을 돕기는커녕 아예 그 집에 발도 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제사를 며칠 앞둔 날 저는 아들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올해 아비 제사는 너희 집에서 지내거라.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참석하기 어렵겠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제사 음식을 누가 하라고. 은지는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배우면 되겠네. 인터넷 찾아보면 요즘엔 레시피도 잘 나온다더라. 아니면 네 마누라가 잘하는 그 인스타그램인지 뭔지에 물어보든가. 거기 살림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면서? 저는 은근한 비아냥을 섞어 말했습니다. 정식이는 제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굴렀죠.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아버지 제사인데 엉망으로 차릴 수는 없잖아. 응? 싫다. 이건 니들이 자초한 일이다. 돌아가신 네 아비도 정성 하나 없이 모양만 그럴듯하게 차린 제사상은 받고 싶지 않으실 게다. 그러니 너희 부부가 마음을 다해서 직접 차려보거라. 그게 진짜 효도다. 저는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거의 울상이 되어 전화를 끊었고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께는 죄송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산 사람의 도리가 바로 서야 돌아가신 분께도 떳떳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일부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져 아들네 집으로 달려갈까봐 저 자신을 묶어두는 방법이었죠. 동네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고 찻집에 앉아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은 온통 아들네 집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한창 음식 준비로 정신이 없겠지. 은지 그 아이가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전부 아들 정식이에게서 온 전화였죠.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제사 다 망쳤어. 은지가 인터넷 보고 따라하긴 했는데 잡채는 다 불어 터지고 저는 다 태워 먹고 탕국은 아무 맛도 안 나. 친척 어른들 오셨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다들 엄마 음식만 찾고 은지한테는 한마디씩 쓴소리하고 결국 은지는 방에 들어가서 울고불고 난리야.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화 풀어. 응? 문자를 읽어내리는 제 마음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남편에 대한 죄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엉망이 된 제사상은 그들이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에 대한 당연한 결과물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올해는 당신 밥상 제가 못 차렸네요.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놈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도 이해해 줄 거죠? 내년에는 제가 아주 근사하게 차려드릴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제 가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이니까요. 며느리가 제 레시피를 물어오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물어왔더라도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테니까요. 얘야,
음식의 가장 중요한 레시피는 정성이란다. 그리고 그 정성은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전화 한 통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엉망으로 치러진 제사 이후 아들네 집에는 한동안 싸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제게 서운함을 토로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모든 책임을 제 탓으로 돌리며 억울해했죠. 저는 그들의 어리광 섞인 불평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삶을 살아갈 뿐이었어요. 아침이면 운동을 하고 낮에는 주민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거나 동네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저녁이면 저를 위한 건강한 밥상을 차렸죠. 제 인생에서 아들 내외가 차지하던 커다란 부분을 도려내자 놀랍게도 그 빈자리에 나 자신이 들어설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은 각종 안내문들을 무심코 훑어보다가 제 눈길을 사로잡는 작은 공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재능기부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의 공고였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의 젊은이들과 나누고 싶은 어르신들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내 손맛. 평생을 바쳐 갈고 닦아온 세상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나의 요리 솜씨.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식탁을 책임지는 주부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진 가장 귀하고 빛나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재능을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사용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가치를 몰라주는 이들에게 쏟아붓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인정해주고 내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곧장 주민센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 직원은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조금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리 강좌요? 어르신. 저희 센터에 이미 양식, 한식, 제과제빵까지 요리 강좌가 여러 개 개설되어 있어서요. 알아요. 하지만 내가 하려는 건 그런 것과는 조금 달라요. 나는 조미료나 설탕 같은 걸 거의 쓰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건강하고 깊은 맛을 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내 평생의 비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투의 젊은 직원은 무언가 느낀 것이 있는지 잠시 고민하더니 동네 부녀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요리 솜씨를 익히 알고 있던 부녀회장님과 동네 어른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덕분에 김효순의 명품 집밥이라는 이름의 강좌가 정식으로 개설될 수 있었던 겁니다. 첫 수업이 있던 날,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수강생은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젊은 주부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동네 할머니가 하는 요리 교실이 뭐 별거 있겠어? 하는 반신반의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준비해온 앞치마를 두르고 그날의 주제인 기본에 충실한 멸치 육수와 된장찌개의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의 기본은 좋은 재료와 정성입니다. 그리고 한식의 기본은 바로 이 육수예요. 요즘엔 간편하게 동전 모양으로 나온 것도 있고 가루로 된 것도 많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절대 이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저는 비린내 없이 깔끔하고 구수한 멸치 육수를 내는 저만의 비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멸치의 내장을 하나하나 손으로 제거하고
마른 팬에 살짝 볶아 비린내를 날리는 과정부터 무와 다시마, 팥뿌리를 넣고 끓이는 시간과 불 조절까지 제 손놀림 하나하나에 수강생들의 눈이 점점 동그래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육수가 완성되자 구수한 냄새가 강의실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수강생 중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와 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외쳤고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이어서 저는 직접 담근 집된장을 풀고 애호박과 두부, 버섯을 썰어 넣어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그리고 어슷썬 파를 넣는 것으로 찌개는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맛보세요. 이게 바로 조미료 하나 없이도 맛있는 진짜 된장찌개랍니다. 저는 작은 그릇에 찌개를 조금씩 덜어 수강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맛을 보더니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정말 저희가 늘 먹던 된장찌개 맞아요? 맛이 완전히 달라요. 진짜 깊은 맛이 나요. 짜지도 않고 정말 구수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 이유식 때문에 늘 음식 맛내기가 고민이었다는 한 젊은 엄마는 제 레시피를 노트에 빼곡히 받아 적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맞벌이라 늘 반찬 가게나 배달 음식에 의존했다는 다른 주부는 오늘 저녁에는 꼭 직접 끓여봐야겠다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과 진심 어린 감탄을 마주하자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은 저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때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유난히 인상이 선한 한 젊은 주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요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 수업을 듣고 처음으로 요리가 즐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녀는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저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희 시어머니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진심이 담긴 한마디에 저는 지난 몇 달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거였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가치를 알아주고, 내 정성을 존중해주고, 내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의 따뜻한 눈빛.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인정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온전히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주부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분노와 복수심에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으니까요. 김효순의 명품 집밥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제 일상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새로운 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다음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고민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낡은 요리 노트에 먼지를 털어내고 닳고 다른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잊고 있던 저만의 비법들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제 삶의 지혜와 음식에 대한 철학까지 온전히 나누어주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 과정은 놀랍게도 제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로 텅 비어버렸던 마음이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향한 열정과 애정으로 다시금 따스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죠. 두 번째 수업이 있던 날, 강의실의 분위기는 첫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먹함과 반신반의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기대감과 동지애 같은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수강생들은 저마다 지난주에 배운 된장찌개를 끓여보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칭찬을 받았다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마치 잘 띄운 메주를 보는 것처럼 흐뭇하고 든든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세고 빠르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 몇몇이 제 주변으로 옹기종기 모여들더니 저마다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선생님께 배운 대로 끓인 된장찌개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올렸더니 친구들이 다들 식당 차려도 되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한 젊은 주부가 아이처럼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화면 속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된장찌개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해시태그 김효순이 명품집밥, 해시태그 인생된장찌개, 해시태그 할머니 레시피 같은 낯선 기호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부도 질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제 것도 한번 봐주세요. 저는 저희 아들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동영상도 같이 올렸어요. 댓글에 다들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우리 김효순 선생님 덕분이라고 잔뜩 자랑해놨죠. 그렇게 시작된 작은 날갯짓은 이내 거대한 태풍이 되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 사이에서 수업 내용을 SNS에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갔고 해시태그 김효순 할머니 레시피는 우리 동네 주부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일종의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제 손맛이, 제 정성이 이제는 제 부엌과 강의실을 넘어서 손가락 끝으로 연결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은 한 수강생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인터넷 맘카페에 제 강좌에 대한 장문의 후기를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엄청난 소식을 제게 전해준 것은 역시나 동네 정보통 미자 씨였죠. 그날 오후 미자 씨는 숨을 헐떡이며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에 호들갑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도 벌어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지금 인터넷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머님이 이 동네를 구원한 영웅이 되셨다고요. 사람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내가 뭘 어쨌다고 영웅까지 되나.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시는 게 나아요. 이것 좀 보세요. 미자 씨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눈에 확 띄는 굵은 글씨체의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광고 절대 아님. 요리 똥손이었던 제 인생을 구원해 주신 김효순 선생님의 명품 집밥.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리얼 후기. 저는 미자 씨의 성화에 못 이겨 화면 속 글자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맞벌이를 하며 어린 쌍둥이를 키우는 제 수강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구역의 소문난 요리 똥손, 쌍둥이 엄마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제 손으로 밥상을 차려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은 거르거나 빵으로 때우고 저녁은 늘 배달음식이나 반찬가게 음식들로 해결했죠.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했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버리는 몸으로 요리를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불만은 날로 쌓여갔고 아이들은 인스턴트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 갔습니다. 저는 제가 나쁜 엄마, 나쁜 아내인 것만 같아 매일 밤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 주민센터에 김효순 선생님 요리 강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하는 요리 교실이 뭐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오만한 생각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는지 깨닫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레시피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음식에 담겨야 할 정성과 마음이 무엇인지 제철 식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재료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법까지 요리의 근본과 철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생님의 멸치 육수 한 그릇에는 세상 모든 자식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의 된장찌개 한 숟갈에는 화학 조미료에 지친 우리네 위장을 달래주는 깊고 진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난생 처음으로 요리의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제 손으로 직접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말없이 밥만 먹던 남편이 여보, 요즘 음식 솜씨가 왜 이렇게 늘었어? 정말 맛있어. 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편식하던 아이들이 제가 만든 나물을 서로 먹겠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저희 집 식탁은 이제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김효순 선생님은 제게 무너져가던 가족의 행복을 되찾아 주신 은인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요리가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속는 셈 치고 김효순 선생님의 강좌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따뜻한 지혜와 사랑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글을 다 읽고 나자 제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자 씨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글 아래에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는 댓글들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댓글이 지금 500개가 넘었어요. 글 읽다가 저도 모르게 울었네요. 저도 당장 신청해야겠어요. 와, 우리 동네에 이런 숨은 고수님이 계셨다니. 당장 다음 학기 수강 신청 대기 겁니다. 요즘 애들 입맛에 맞춘답시고 맨날 설탕, 소스 범벅으로 만들었는데 이 글을 읽고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진짜 어른의 손맛을 배우고 싶네요. 혹시 이 글 그 살림 여왕은지라는 사람 저격하는 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 자기가 한 척 했다던데 이 선생님이 그 시어머니이신가? 마지막 댓글에 저와 미자 씨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이미 진실을 꿰뚫어 보고 저와 며느리를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잔뜩 격앙된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지금 인터넷 맘카페인지 뭔지 때문에 온 동네가 엄마 얘기로 시끄러워. 알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일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지.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준 것뿐이다. 진심? 엄마 진심 때문에 지금 은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단 말이야.
은지 친구라는 것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그 유명한 요리 선생님이 진짜 너희 시어머니냐? 너 가동한 시어머니 음식 훔쳐서 잘난 척 한 거냐고 대놓고 비아냥거린대. 은지가 충격받아서 지금 밥도 못 먹고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만 있어.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은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며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동시에 아들 녀석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도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식아, 잘 들어라. 은지가 지금 힘든 건 나 때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거짓말과 허영심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이름으로 포장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을 험담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야. 네가 정말 은지를 위한다면 내게 와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네 아내에게 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거다.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일침에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아들에게도 따끔한 교훈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누라가 상처받은 것만 보이고 그동안 그 아이에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한 이 늙은 어미의 상처는 보이지도 않더냐. 네가 진정한 가장이라면 네 아내의 잘못을 감싸주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아야지. 더는 니들의 어리광 받아줄 생각 없다. 네 마누라한테 똑똑히 전해. 진짜 창피한 게 뭔지, 진짜 실력이 뭔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배우라고. 억울하면 자기도 피나는 노력으로 진짜 실력을 키워서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평가받으면 될 일 아니냐. 끊는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변명도 며느리에 대한 동정도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 갇힌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치를 알아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지혜와 손맛을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선생님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음 수업 자료를 준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야 비로소 제 손으로 온전히 움켜쥐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면서 말이죠. 맘카페 사건으로 지역사회의 뜨거운 인물로 떠오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저희 집으로 공식적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주민센터의 센터장과 젊은 사회복지사 직원이 함께였죠. 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어르신, 경사났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서 어르신을 이달의 우리 동네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의 요리 강좌가 지역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저희 주민센터로서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센터장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저를 취재하고 싶어 한다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평생을 부엌과 안방만 오가며 조용히 살아온 제가 신문에 얼굴과 이름이 실린다는 것이 영 쑥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센터장님. 저같이 평범한 늙은이가 무슨 자랑스러운 인물이라고. 저는 그냥 제가 할 줄 아는 거 조금 나누는 것뿐인데 신문까지 나올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중히 사양하고 싶네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자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의 요리 철학과 살아오신 이야기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과 교훈을 주는지 모르세요? 이건 단순히 선생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선생님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오신 이 시대 모든 어머님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부디 저희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이 시대 모든 어머님들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에게 촌스럽다고 무시당했던 저의 삶이 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나아가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여성들의 헌신적인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일 기회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누추한 사람이라도 괜찮다면 취재에 응하도록 하지요. 며칠 뒤 약속한 시간에 맞춰 박은영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기자가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총명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2시간 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굳어있던 저도 그녀가 던지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질문들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생각하시는 집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집밥이라. 그건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사가 아니에요. 그건 관계고 역사지.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관계 아니겠소? 그리고 어릴 적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을 평생 기억하고 또 그걸 내 자식에게 끓여주는 것. 그게 바로 그 집안의 역사가 되는 게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소중한 관계와 역사를 너무 쉽게 놓치고 사는 것 같아 안타까워. 어르신의 요리에는 특별한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있다면 누구이신가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추고 벽에 걸린 친정어머니의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지. 나는 어머니께 글 대신 칼질을 먼저 배웠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곧 그 음식의 맛이 되는 것이다. 화나는 일이 있을 땐 칼을 잡지 말고 슬픈 일이 있을 땐 불 앞에 서지 마라. 오로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먹는 사람도 탈이 없는 법이다. 나는 평생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인터뷰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과 알콩달콩 살던 신혼 시절의 이야기부터 말썽꾸러기 아들 정식이를 키우면서 속 끓였던 사소한 일화들까지 제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이며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박 기자는 제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좀 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온전한 저만의 무대였으니까요. 제가 무심한 듯 능숙한 손놀림으로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고 도마 위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팔을 써는 모습을 박 기자는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에 담았습니다. 카메라 렌즈 앞에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제 손에 익은 부엌 일에 완전히 몰두하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아주 멋진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신문 독자들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박 기자는 여러 번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후련함과 함께 이제는 제 삶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문이 발행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일찍 눈이 떠져 새벽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앞 가판대에서 사람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이 보고 있는 신문 지역 섹션 일면에 제 얼굴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반찬통에 담긴 정성, 세대를 잇는 손맛, 우리 동네 숨은 고수, 김효순 어르신을 만나다라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제목과 함께요. 기사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박 기자는 제가 툭툭 던졌던 말들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들을 끄집어내 한 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처럼 제 인생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다 읽고 나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이름 없는 주부로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나 빛나는 이야기로 재탄생하는 날이 오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제 삶에는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동네 은행에 갔더니 창구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는 존경스럽다며 고개를 숙였고 단골 미용실에서는 제 머리를 공짜로 해주겠다며 성화를 부렸습니다. 주민센터의 제 강좌는 말 그대로 전설이 되어 다음 학기 수강을 위한 대기자 명단이 A4 용지 3장을 훌쩍 넘어갈 정도였죠. 그날 저녁 며칠 동안 뜸하던 아들 정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신문 봤어. 엄마가 그렇게 대단하고 멋진 분인 줄 이 못난 아들은 정말 몰랐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엄마.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 엄마 마음이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은지도 신문 봤어. 신문을 손에 든 채로 1시간 넘게 소파에 돌처럼 굳어 있더라.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 저녁 내내 나오지도 않고 아마 자기도 자기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고 있겠지. 저는 아들의 말에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하는 법이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 너는 이제 그만 마음 졸이고 네 아내가 스스로 그 시간을 잘 견뎌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거라. 나는 이제 다음 주 수업 준비해야 해서 바쁘다.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저는 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의 그늘 속에서 제 삶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저를 스승으로 여기고 따라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신문에 실린 제 기사를 정성껏 오려내어 돋보기 안경과 함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고. 이것은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던 한 여성의 자존심을, 온전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찬란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뒤 한동안 아들네 집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과도 같은 침묵이었죠.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애써 해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온전히 집중할 뿐이었어요.
제 요리 강좌는 이제 단순한 동네 강좌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에서도 특강 요청이 들어왔고, 지역 방송국에서는 아예 저를 주인공으로 한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나 화려하게 펼쳐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죠. 저는 그 모든 제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저의 진심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쫓기보다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따뜻한 집밥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제게는 더 중요했으니까요. 제 이름 앞에는 어느새 국민 시어머니, 집밥의 대가 같은 영광스러운 수식어들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며느리 은지의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살림여왕 은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그녀의 SNS 계정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허상의 세계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 등쳐먹은 파렴치한 며느리라는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를 달고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대신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아마도 그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비공개로 전환했던 자신의 SNS 계정을 다시 공개로 돌리고는 그곳에 폭탄 선언과도 같은 장문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 소식 또한 미자 씨의 제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많은 오해와 근거 없는 비난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낡고 진부한 방식만을 고집하는 구시대적인 요리가 아닌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재해석한 창의적인 요리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 제가 직접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곧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은지의 신식 요리 교실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실력과 가짜 쇼가 어떻게 다른지 제 방송을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그 공지를 읽는 순간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글의 모든 문장이 교묘하게 저를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낡고 진부한 방식을 고집하는 구시대적인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 자신은 젊고 세련된 감각을 가진 창의적인 요리사로 포장하려는 그 얄팍한 속셈이 너무나도 빤히 보였습니다. 기초도 없는 아이가 퓨전이라니.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마라톤에 출전하겠다고 나서는 격이었죠. 이 소식은 동네 맘카페에도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은지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 이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저기서 말하는 구시대적인 요리가 김효순 선생님 요리 말하는 건가? 정말 끝까지 무례하다. 진짜 실력? 자기 실력이 불지르는 거라는 건 온 동네가 다 알 텐데? 라이브 방송이라니 기대된다. 이번에는 또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지 꼭 본방사수해야지. 여론은 이미 제게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싸움에서 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만함으로 눈이 먼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은지의 신식 요리 교실 첫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미자 씨는 아예 저녁 약속도 취소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월드컵 결승전이라도 보는 것처럼 잠옷 비장한 표정으로 미자 씨의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화면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꾸민 모습의 은지가 등장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명품 브랜드의 앞치마를 두르고 전문가용 방송 카메라 앞에서 애써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셰프 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선보일 요리는 바로 평범한 떡볶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저만의 시그니처 메뉴, 로제 소스를 곁들인 해산물 퐁듀 떡볶이입니다. 저는 그 해괴한 음식 이름을 듣는 순간 오늘 방송의 결말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리가 시작되자마자 그녀의 어설픈 실력과 미천은 여지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산물 손질법도 제대로 몰라 새우의 내장을 제거하지도 않은 채 끓는 물에 던져 넣는가 하면 로제 소스를 만든다면서 시판용 토마토 소스와 생크림을 그저 생각 없애한데 섞어 끓이기만 했습니다. 그건 요리가 아니라 소꿉장난에 가까웠죠. 채팅창은 처음에는 그녀의 몇 안 남은 팬들이 남기는 응원의 메시지로 채워지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게 로제 소스라고요? 그냥 고추장 푼 크림 수프 같은데. 칼질이 너무 불안해서 제가 다 조마조마하네요. 손가락 안 베이게 조심하세요. 결국 오늘도 시판 소스 쓰는구나. 진짜 실력을 보여준다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올렸던 그 정갈한 한식 사진들이랑 너무 비교되네요. 그때 그 음식들 진짜 본인이 만드신 거 맞아요? 양심적으로 대답 좀 해주세요.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곡을 찔리자 은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만든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차원이 다른 요리를 보여드리려고 불쇼를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듯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강한 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냉동실에서 꽁꽁 얼어붙은 해물 완자를 꺼내 물기를 제거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뜨거운 기름에 던져 넣는 요리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차악 하는 폭발음과 함께 과열된 기름이 펄펄 끓는 물과 만나 사방으로 튀었고 팬 위로 시뻘건 불길이 화산처럼 치솟았습니다. 아, 불이야. 불. 어떡해. 은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완벽한 화이트 톤의 부엌은 순식간에 매캐한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에서 요란한 화재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은지는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내젓다가 결국 방송 송출 버튼을 꺼버렸습니다. 화면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한편의 블랙 코미디처럼 까맣게 변해버렸죠. 저와 미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까만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미자 씨가 숨도 못 쉴 듯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보셨어요? 세상에 저게 뭐야? 퓨전 요리 교실이 아니라 소방 훈련 교실이었네. 아이고 배야. 저는 미자 씨처럼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하고 허탈한 마음뿐이었죠. 한 인간이 자신의 거짓과 오만으로 인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의 방송사고 영상은 살림여왕, 주방 통째로 태워 먹을 뻔한 레전드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세상 구석구석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은지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마지막 도박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파국적인 결말이 아니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제 두 손으로 당당하게 되찾은 제 인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저는 제 힘으로 굳건히 일어섰고 제 영혼에 마침내 완전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저를 향해 으르렁거리던 이빨도 제 삶을 촌스럽다 매도하던 날 선 목소리도 더는 들려오지 않았죠.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주민센터로 향해 수강생들에게 제 손맛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찻잔을 기울이거나 장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늘 같았던 존재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따스한 햇볕이 온전히 저를 비추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것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비틀거리는 아들 정식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녀석은 잔뜩 술에 취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아들은 대답 대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자식의 오열하는 모습을 마주하는 어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아들은 이내 엉망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나는 엄마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은지랑 엄마 사이에서 골치 아픈 일에 엮이기 싫어서 그냥 비겁하게 도망만 쳤던 거야.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나는 완전히 실격이야. 정식이는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책했습니다. 그동안 녀석의 마음속에 얼마나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에 넣어두었던 북어포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원한 콩나물까지 넣어 뽀얀 국물이 우러나도록 북엇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찾아온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주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을 살아온 어미의 방식이었습니다. 구수한 북엇국 냄새가 집안에 퍼져나가자 아들의 울음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뜨끈한 국 한 그릇을 녀석 앞에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정식이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이내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술 떴습니다. 맛있다. 역시 엄마가 끓여준 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녀석은 그 말을 끝으로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깊은 회한과 감사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국 한 그릇을 다 비워낼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속이 좀 풀렸는지 정식이는 그제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그날 라이브 방송 망치고 나서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다 갑자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 자기는 더 이상 나랑 살 자신이 없대. 자기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고 하더라. 내가 붙잡았는데도 소용없었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엄마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울면서 떠났어. 이혼하자는 말만 남기고. 저는 아들의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거짓된 세상이 무너져 내린 지금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참이냐? 모르겠어. 나도 정말 모르겠어, 엄마. 그냥 다 내 잘못 같아. 내가 조금 더 현명하고 단호했더라면 은지가 저 지경까지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엄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모든 게 다 후회스러워.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정식아, 지난 일을 후회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지. 이번 일은 너와 은지 두 사람 모두에게 아주 아프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도 해. 그러니 너무 자책만 하지 마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너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게다. 제 위로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은지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어. 그리고 엄마한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사랑해, 엄마. 저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아들의 사랑 고백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가로막혀 있던 마음의 벽이 스르르 허물어지고 따뜻한 온기가 우리 사이를 가득 채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수십 년간 보물처럼 간직해왔던 손때 묻은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기름때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너덜너덜한 노트였죠. 이게 뭔지 아니?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쎄, 엄마 오래된 가계부 같은 거야? 내 인생 전부가 담긴 레시피 노트다. 제 말에 아들은 놀란 눈으로 노트의 첫 장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아가씨 시절에 제 글씨체로 쓰인 시어머니표 겉절이 비법이라는 제목의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이 노트의 첫 장은 내가 너희 할머니께 시집와서 처음으로 칭찬받았던 겉절이 레시피란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 다음 장은 네 아빠가 가장 좋아했던 갈치조림이고, 여기 이 페이지는 얼룩이 져 있지? 이건 내가 너를 뱃속에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밤새 울다가 문득 먹고 싶어진 동치미 국수 레시피를 적어 내려간 거란다. 그리고 여기 이 눈물 자국이 선명한 페이지는 네가 어릴 적에 크게 알아누웠을 때 며칠 밤낮으로 끓여 먹였던 전복죽 레시피야. 저는 노트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제 삶의 이야기들을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노트에는 단순히 요리법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자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한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숨쉬고 있었죠. 아들은 노트를 읽어내리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어요. 녀석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던 촌스러운 손맛이 실은 돈으로는 결코 환산할 수 없는 얼마나 위대하고 성스러운 유산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페이지를 다 읽고 난 아들은 노트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걸 왜 이제야 보여줬어?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제라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아들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향한 아주 중요한 결심을 아들에게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정식아, 엄마는 이 노트를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까 한다. 세상 밖으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걸 책으로 낼 생각이야. 이건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만의 비밀 레시피가 아니다. 이건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고 따뜻한 집밥을 그리워하는 이 세상 모든 자식들을 위한 선물이 될 게야. 네 아비와 너를 키워낸 내 위대한 손맛의 기록을 이제는 세상에 영원히 남겨야겠어. 제 선언에 아들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 어떤 때보다도 굳건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이 비로소 한 뼘 더 성장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며칠 뒤 제게는 또 한 번의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취재했던 신문의 박은영 기자가 한 젊은 여성을 데리고 저희 집을 방문한 것이었죠. 자신을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편집장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제 신문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꼭 한 번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희는 아직 이름 없는 작은 출판사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요리와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제 열정만큼은 그 어떤 대형 출판사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단순히 레시피만 나열하는 요리책이 아니라 선생님의 인생과 지혜가 담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아름다운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반짝이는 눈과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서 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제 이야기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낡은 레시피 노트를 세상에 꺼내놓겠다고 결심한 저에게 이것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집은 작은 출판사의 편집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빼곡히 채워온 낡은 노트들을 모두 꺼내왔고 젊은 편집장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석처럼 캐내어 컴퓨터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정식이도 찾아와 서툰 독수리 타법으로 원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밤을 새우며 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제게 또 다른 치유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제 삶의 의미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죠. 저는 편집장에게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책에 실리는 모든 음식 사진은 전문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꾸며 찍는 대신 제 손때 묻은 부엌에서
제가 평생 사용해온 낡은 그릇에 담아 찍을 것. 둘째, 제 얼굴을 완벽하게 꾸미기보다는 제 이마와 눈가의 깊은 주름이 정직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의 제목은 반드시 제가 정한 것으로 할 것. 편집장은 제 모든 조건을 존중하고 따라주었습니다. 몇 달간의 고된 작업 끝에 마침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저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반찬통이 돌아와 책이 되다였습니다. 그 제목은 제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극복,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 사진들과 제 인생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긴 책은 그 자체로 따뜻한 집밥 한 상과도 같았습니다. 책의 출간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가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동네 주민센터의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스승으로 여기고 따라주었던 수많은 수강생들과 늘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동네 이웃들, 제 가치를 세상에 알려준 박은영 기자와 젊은 편집장, 그리고 그 누구보다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제 곁을 지키고 있는 아들 정식이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원고 대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내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 이전에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온 평범한 늙은이입니다. 제 인생은 며느리가 촌스럽다며 버린 낡은 반찬통처럼 이대로 초라하게 버려져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는 저 자신도 미처 몰랐던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 두 손에 담긴 정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투박하고 주름진 손으로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제 손을 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삶이 낡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는 분명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을 테니까요. 이 책은 세상 모든 기묘순들에게 바치는 저의 작은 응원가입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당신의 삶을 스스로 빛내시기를 바랍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강생들은 눈물을 훔치며 선생님 사랑해요 를 외쳤고 아들 정식이는 맨 앞자리에서 저를 향해 말없이 엄지를 치켜 세워 보였습니다. 그 어떤 인정이나 칭찬보다도 가슴 벅찬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며느리 은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몹시 피곤했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제 스마트폰에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번호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 은지예요. 오늘 출판 기념회 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는 오늘 서점에 가서 어머니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책을 읽는 내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위대한 삶과 사랑을 고작 제 하찮은 허영심과 맞바꾸려 했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반찬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을 제 손으로 걷어차 버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같은 인간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부디 행복하세요. 저는 한자 한자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답장을 보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용서는 말 한마디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녀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지에 따라 그녀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가 이번에 아픈 경험을 딛고 진정으로 성숙한 한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조용히 바라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행복했으니까요. 저의 첫 요리책, 반찬통이 돌아와 책이 되다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요리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 여성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따뜻한 지혜에 열광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저는 평생 만져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꽤 큰 인세를 받게 되었죠. 사람들은 제게 그 돈으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후반전에 찾아온 이 소중한 선물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실천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죠. 아들 정식이는 처음에는 혼자 괜찮으시겠냐며 걱정했지만 이내 제 단호한 결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시간은 육지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완벽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에메랄드빛 바다를 따라 하염없이 걸었고 낮에는 돌담길이 예쁜 작은 마을의 찻집에 앉아 책을 읽거나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저녁이면 재래시장에 들러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를 사다가 제주의 햇살과 바람을 닮은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 먹었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풍경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음식의 맛을 탐험하며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제 자신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 혹은 요리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김효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온전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흘러가고 저는 한 뼘 더 자란 마음과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아들 녀석은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성숙해진 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정식이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녀석의 손에는 제법 묵직한 꾸러미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아직. 막 하려던 참인데 잘 왔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 얼굴이 훤하네. 그런가요? 엄마, 제가 오늘 엄마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왔어요. 아들은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제게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냄비 하나와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뚝배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죠.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와 함께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된장찌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걸 네가 직접 끓였다고? 네. 엄마 책에 나온 레시피 그대로
정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따라 해봤어요. 멸치 똥 따서 육수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아직 엄마 손맛 따라가려면 멀었겠지만 그래도 한번 맛봐주세요. 저는 아들이 차려준 저녁상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술 떠 맛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맛은 아직 서툴렀습니다. 간은 조금 짰고 두부는 너무 푹 익어 흐물거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깊고 진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아들의 서툰 손길과 진심 어린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어요. 저는 말없이 찌개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맛있다, 아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다. 제 칭찬에 다 큰 아들 녀석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위대한 유산은 베스트셀러가 된 요리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제 눈앞에서 제 아들의 손끝에서 따뜻한 밥상 위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근황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아내 은지와는 가끔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식이는 주말마다 요리학원에 다니며 기초부터 다시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도 했죠. 이 녀석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어리광쟁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늠름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정식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때였습니다. 이 녀석은 현관에 놓아두었던 빈 뚝배기를 챙겨들며 제게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뚝배기 그릇 다 드셨으니 이제 저한테 돌려주셔야죠.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는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웃음이었습니다. 알았다, 이놈아. 대신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걸로 채워서 가져오너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홀로 고요한 부엌에 서서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아들이 싹 비워낸 뚝배기가 들려 있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미워하지도 제 과거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제 삶에 찾아왔던 그 모든 시련들은 결국 저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임을 저는 제 온 생을 바쳐 증명해냈습니다. 낡은 반찬통에서 시작되었던 저의 길고 긴 싸움은 그렇게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오늘 아들이 끓여온 된장찌개처럼 구수하고 따뜻한 날들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습니다.